맛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또 어떤 베트남 기사가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침 기사 중에 좀 특이한 게 그 신용평가사 S&P에서 베트남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. BB 플러스로.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그 코비드19 그 예방 접종률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유연하게 움직임을 보이고,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 직전에 있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베트남 정부가 행정 절차에서 그 아주 뚜렷한 그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정 채무를 적게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갖다가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그런 그 이외에도 이 코로나19 전염병 와중에서도 그 위치가 좋고, 여기에 또 그리고 FDI에서의 그 어떤 그 투자 매력도 이 S&P가 그 베트남 국가 등급을 올린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S&P가 원래 베트남 GDP 성장률을 6.9%로 예측을 한답니다. 그리고 또 S&P가 베트남의 그 단점도 이야기를 했는데, 그 이유들 중에 어떤 그 베트남의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고, 또 지금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똑같은 현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게 상승을 또 하게 되면은 글로벌 어떤 그 성장이 위축이 되겠죠. 그러면 또 베트남 수출이 또 위축이 되겠죠. 그런 위험이 또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또 베트남 은행과 금융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그런 약점이 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.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어떤 공공투자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어떤 그 경직된 그런 시스템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이 기사는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기사인데,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파악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. 그 중에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3만 명인 10%밖에 되지 않는다네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시장 경기가 좋아서 막 열기가 뜨거워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막 달라든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매자, 판매자 양쪽 모두 어떤 리스크를 쓰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, 지금 뭐 의논이 많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뭐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, 이런 상황에서 호치민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격증 시험을 강화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험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호치민시에서 그 법률이 강화됐습니다.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.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.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이런 부동산 중개인들의 어떤 그 사고 파는 그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포털을 만들 것을 권장을 한답니다. 이 포털은 이제 그 국가 전문기관이 이제 감독을 관리를 하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 기사는 호치민시 지방정부가 2014년부터 그 해외 전문가나 과학자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
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인데, 근데 지금 현재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. 그 이유가 그 처우 개선이 그 월급이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그 어떤 그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호치민시 정부에서는 그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이제 그 해외 전문가나 과학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그 수준이 낮았다라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을 호치민시 정부가 깨닫기는 이제 깨닫지만은 그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그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그 분야, 저 분야에 뭐 많이 없다 보니까 그 행정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뽑는 사람조차도 그런 이제 수준이 미달하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뽑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갖다가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는 또 뭐 올 사람이 없답니다. 전문가나 과학자들이. 그래서 지금 호치민시가 원래는 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되 새로운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이 기사는 공감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. 공감독이 맡고 있는 베트남 U23 팀이 그 전략을 수행할 때 좀 공격적인 전략을 하기를 원한답니다. 그래서 그 포지션이 433으로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. 지금 이 기사는 그 임금위원회에서 그 시급 최저임금은 그 말하지 않고 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.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.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. Lương tối thiểu theo giờ vì bộ quân suốt 10 năm.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10년 내내 잊혀져 있습니다. 국가임금위원회 회의들에서는 월 최저임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합니다. 하지만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언급되지 않고 시장 스스로 조정합니다. 2018년 베트남 ILO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 수가 약 2,350만 명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1,840만 명이 FDI나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합니다. 그러나 900만 명만이 노동계약서가 있습니다.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매달 평균 임금은 약 580만 동입니다. 매달 임금을 근무 시간 수로 나눈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28,500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. FDI와 민간 부분에서 계약서가 있는 노동자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. 이 그룹의 시간에 따른 임금과 월 평균 임금은 차례대로 670만 동과 31,400동입니다. 어떻게 기사 보셨습니까?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급 최저임금이 2012년도 노동법 개정 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 2019년까지 뭐 업종별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지역별 월별 시급으로만 정했는데, 근데 또 새로 조정된 문서에는 그 시간당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그 적시되지가 않았네요, 보니까. 그래서 지금 그 현재 호치민시 정부에서도 지금 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.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